불확실성 앞에서는 일단 팔고 관망하는 것이 또 생리니까요. 금리 방향성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아주 짙은 안개 속이었군요. 그런데 이 투매 데이터를 만기별로 쪼개보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공포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숨겨진 진실이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보고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2026년 3월 한 달 동안 무려 35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말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네, 정말 순식간이었죠.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니까요. 맞아요. 시장에는 온갖 비관론이 쏟아졌고 다들 짐 싸서 떠나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요. 어떤 부분이죠? 이 거대한 대탈출 국장 한가운데서 기업들의 실제 이익 전망치는 오히려 오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폭락장 속에서 아주 조용히 특정 자산을 막 쓸어 담고 있었고요. 그게 참 재밌는 포인트죠. 네네. 도대체 시장의 공포 이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슬라이드 1번. 외국인 투자자, 국장 탈출 엑소더스. 주식 채권 동반, 대규모 순유출 사태. 제목부터가 아주 살벌하네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해부할 자료는 바로 이 역사적인 3월의 외국인 자금 이탈 사태를 낱낱이 추적한 심층 보고서입니다. 보통 금융시장에서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위험 회피 심리가 막 극에 달하면 주식을 팔잖아요. 네, 일단 주식부터 던지죠. 그리고 그 돈으로 안전자산인 국채를 사는 게 교과서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3월 장세가 유독 뼈아프고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이고 채권이고 가리지 않고 그냥 동시에 패닉셀링을 해버렸다는 데 있는 거죠. 와, 둘 다 던진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비중을 좀 조절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이 아니에요. 한국이라는 마켓 그 자체에서 자금을 빼서 완전히 엑시트 해버린 셈인 거죠. 야, 진짜 무서운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뇌관이 터졌길래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동시에 집어 던졌는지 그 엑소더스의 진짜 용의자들을 역추적해보는 겁니다. 네, 범인 찾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데이터 속에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그널은 없는지 오늘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투매의 스케일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구체적인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죠. 슬라이드 2번. 주식도 채권도 모두 팔았다. 숫자가 진짜 살벌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아찔하죠. 주식시장에서는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7천억 원의 순매도가 쏟아졌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역대 기록을 그냥 갈아치운 거고요. 한 달 만에요? 네, 채권 시장 역시 안전지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5개월 만에 10조 2천억 원이 순회수되면서 유출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엄청난 규모네요, 진짜. 특히 놀라운 건 역대 일일 순매도 상위 10번 중 무려 7번이 이 3월 한 달에 다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 이탈은 단순한 펀더멘털의 훼손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급변, 그리고 수급의 꼬임, 여기에 극단적인 심리적 공포가 한꺼번에 딱 맞물렸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플래시 크래시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플래시 크래시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거대한 매물 폭탄이 도대체 어디에 집중되었느냐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엑소더스에서 가장 먼저 박살난 피난처가 어디였는지 바로 확인해 보죠. 슬라이드 3번. 집중 타격. 반도체가 털렸다. 역시나 반도체군요. 네, 전체 주식 매도 물량의 77%가 전기전자 섹터에 집중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27조 4천억 원이에요. 와, 27조요? 개별 종목 매도 탑3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1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8조 2천억 원, 2위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8조 1천억 원, 3위 현대자동차가 마이너스 2조 8천억 원입니다. 확실히 쏠림이 심하네요. 결국 한국 증시의 알파자 오메가인 반도체가 완전히 집중포화를 맞은 셈이네요.
이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한국 시장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대규모로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거든요. 아, 약간 ATM 기계 같은 느낌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자체의 어떤 붕괴를 예상하고 던졌다기보다는 한국 시장이라는 리스크 자산을 당장 줄여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벤치마크 종목들을 ATM 기계처럼 활용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갑자기 한국 시장을 ATM기 취급하면서 돈을 미친 듯이 빼갔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용의자죠. 맞습니다. 그 첫 번째 트리거, 바로 지정학적 위기였습니다. 화면 보시죠. 슬라이드 4번. 용의자 1, 중동전쟁과 유가 공포. 네, 중동발 리스크가 터진 거죠. 보고서가 지목한 첫 번째 원인은 중동전쟁 발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리스크입니다. 사실 저는 한국 경제 구조를 보면 항상 그 연료통은 엄청 작은데 기름은 미친 듯이 퍼먹는 약간 고성능 스포츠카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 스포츠카 비유 좋은데요? 엔진이 아무리 좋아도 유가가 폭등해버리면 꼼짝없이 차고에 갇히는 신세가 되니까요. 그 스포츠카 비유에 제가 하나 더 얹자면요. 지금 그 스포츠카의 트렁크에는 AI 랠리라는 아주 무겁고 기대감에 잔뜩 낀 화물까지 실려 있었단 말이죠. 아, 짐까지 꽉 차 있었네요. 그렇죠. 한국은 에너지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곧바로 무역 수지 악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즉각 전이가 됩니다. 직격탄을 맞는 거네요. 네네. 외국인들은 이 매크로 타격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게다가 연초부터 AI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져 있던 상태였거든요. 약간 거품이 껴 있었다. 뭐 부담스러운 자리였던 건 맞죠. 그래서 유가 공포라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차익 실현 욕구를 팍 자극하면서 기폭제 역할을 해버린 겁니다. 아,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모순이 하나 발생합니다. 어떤 모순이죠? 시장이 이렇게 박살이 났으면 당연히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있어야 정상인데 현실은 정반대였거든요. 아, 실적 말씀이시군요. 네, 이 모순적인 상황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슬라이드 5번, 반전. 기업 실적은 오히려 상승 중. 이거 그래프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PER은 진짜 수직으로 꽂히고 있거든요. 근데 기업들의 실제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12개월 선행 EPS는 오히려 바닥을 딱 다지고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나고 있네요. 맞아요. 2월에 611원이던 EPS가 이 난리통인 3월에 679원으로 오히려 상향 조정이 됐단 말이죠. 이 지점이 사실 이번 3월 사태를 분석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이거든요. 왜 그런 거죠? 유가 상승이라는 강력한 매크로 충격이 계속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AI 데이터 센터와 엔터프라이즈 수요가 막 뿜어내는 반도체 실적 개선세가 그 충격을 지금 충분히 흡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와, 기초 체력이 생각보다 엄청 튼튼하네요. 그렇죠. 주가는 폭락을 하는데 이익 전망치는 올라가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국 증시가 극단적인 저평가 영역으로 쑥 진입하게 된 거죠. 박앤세일 구간이 된 거군요. 네. 글로벌 IB들이 여전히 코스피 타겟팅을 5,500에서 최고 8,000선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EPS의 견고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공포에 막 질려서 주식을 던지긴 던졌는데 정작 그 주식의 내재 가치는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는 거네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죠. 자, 그럼 유가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3월 시장을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건 바로 이 두 번째 용의자입니다. 기술적인 이슈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기술 이슈였죠. 슬라이드 6번. 용의자 2. 메모리 반도체 수요 의구심. 아, 터보 퀀트 쇼크군요. 네, 구글이 발표한 AI 압축 알고리즘 터보 퀀트 쇼크입니다. AI 모델의 단기 기억 용량을 기존 16비트에서 2.5에서 3.5비트 수준으로 완전 확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었죠. 네네. 근데 솔직히 저는 시장이 여기에 발적한 게 어느 정도 납득이 가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AI가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가벼워지면 당연히 그 무겁고 비싼 고용량 메모리 반도체가 덜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량이 줄어드니까요. 네, 빅테크 기업들이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를 예전만큼 막 미친 듯이 사들이지 않으면 당장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마진이 훼손될 텐데 이게 어떻게 악재가 아닐 수 있죠? 직관적으로는 단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연산 처리에 필요한 비트 수가 확 줄어들면 탑재되는 램의 용량도 당연히 줄어들 테니까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기술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제본스의 역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본스의 역설이요? 그게 뭐죠? 기술의 효율성이 막 높아져서 자원 소비량이 줄어들 것 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비용과 가격이 확 하락하면서 오히려 수요가 미친 듯이 폭발해가지고 전체 자원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해버리는 현상입니다. 아, 효율성이 좋아지니까 더 많이 쓴다. 정확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죠. 아, 효율성이 수요를 폭발시킨다는 거군요. 이거 진짜 재밌네요. 바로 확인해보죠. 슬라이드 7번. 반전. 오히려 메모리 수요 폭발의 신호. 네, 여기서 핵심은 토큰당 비용 감소입니다. 토큰당 비용 감소가 어떻게 메모리 수요의 무한 확장으로 이뤄지는지 이 로직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터보 퀀트로 인해서 AI 구동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는 건요. 지금까지는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만 막 돌아가던 고성능 AI가 이제는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수십억 대의 엣지 디바이스로 다 내려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엣지 디바이스요? 네네. 지금까지는 AI가 그냥 우리가 질문하면 답해주는 챗봇 수준에 머물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24시간 내내 백그라운드에서 상시 구동되면서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율형 AI 에이전트 시대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모델 하나당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자체는 줄어들지 몰라도 그 모델이 탑재되는 기기의 Q, 즉 절대적인 수량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빵 폭발한다는 거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골드만삭스나 노무라가 장기적인 메모리 사이클을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시장은 당장 다음 분기에 HBM 오더 컷 나올까봐 막 전전긍긍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공포에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온디바이스 AI 보급으로 인한 이 구조적인 롱텀 메모리 수요의 팽창을 아예 보지 못한 겁니다.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면해요? 맞습니다. 혁신적인 압축 기술은 결국 AI의 대중화를 훅 앞당기게 되고요. 이는 반도체 인프라의 확장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됩니다. 와, 시장의 단기적인 매도 논리가 얼마나 얄팍한지 다시 한번 확 깨닫게 되네요. 주식시장은 펀더멘털과 미래 성장성이라는 진짜 가치를 완전히 외면한 채 공포에 휩쓸려 던진 거군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럼 주식 쪽은 미스테리가 좀 풀렸습니다. 이제 더 골치 아픈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채권도 만만치 않았죠. 보통 주식에서 뺀 돈은 채권으로 피신시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10조 원 넘게 채권도 그냥 팽개쳤단 말이죠. 슬라이드 8번, 채권을 던진 이유. 한국은행 금리 공포. 네, 결국에 채권 엑소더스의 핵심은 고유가 장기화가 불러온 인플레이션 리바운드 우려, 그리고 그로 인한 한국은행의 스탠스 변화 우려였습니다. 아, 금리를 안 내릴까 봐요? 그렇죠. 채권 투자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물가 상승이거든요. 네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당연히 금리를 내릴 수가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되니까요. 보고서를 보면 3월 들어서 단기물 재정거래 유인이 EBP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EBP요? 거의 제로 아닌가요? 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환해지 비용을 제하고 나면 외국인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한국 채권을 들고 있을 이유, 즉 마진이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당장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 짐을 싼 거네요. 게다가 당시 시장을 지배하던 공포를 보면요. 내로라 하는 글로벌 IB들 사이에서도 금리 전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뷰가 엄청 갈렸죠. 화면 보시죠. 슬라이드 9번. 엇갈리는 전망. 금리 인상일까 동결일까? 기관마다 해석이 달랐습니다. 네. 노무라와 골드만삭스는 일단 동결을 외쳤습니다. 노무라는 내수 불안 때문에 2027년 말까지는 섣불리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봤고요. 네네. 골드만삭스는 정부의 물가 통제 정책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어서 굳이 매파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고 분석을 했죠. 반면에 CT의 뷰는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CT는 뭐라고 했나요?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세가 양호하고 물가가 계속 3%대에서 아주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다면 한국은행이 2026년 7월과 10월 무려 2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거든요. 헐, 올린다고요? 네, 이렇게 메이저 기관들의 뷰가 동결과 인상으로 첨예하게 딱 갈린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도로 끌어올렸습니다. 불확실성 앞에서는 일단 팔고 관망하는 것이 또 채권 시장의 생리니까요. 아, 금리 방향성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아주 짙은 안개 속이었군요. 그런데 이 채권 투매 데이터를 만기별로 쪼개보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공포와는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숨겨진 진실이죠.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보고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슬라이드 10번. 채권 탈출. 자세히 보면 온도차가 있다. 이 데이터가 진짜 반전입니다. 네. 겉으로는 그냥 다 팔고 나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1년에서 5년 사이의 중단기 구간에서는 무려 14조 7천억 원이 빠져나갔지만 5년 이상의 중장기 구간에서는 오히려 4조 6천억 원의 뭉칫돈이 쓱 들어왔습니다. 4조 6천억 원이요? 아니, 금리가 오를까 봐 무서워서 채권을 던진다면서 왜 듀레이션이 길어서 금리 변동에 훨씬 취약한 장기채를 슬그머니 사모은 걸까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스마트머니의 무서운 점입니다. 스마트머니요? 네, 중장기 구간에 유입된 이 4조 6천억 원은요. 금리 향망을 베팅하는 그런 투기적 자금이 아닙니다. 바로 4월에 예정되어 있던 한국의 세계국제지수, 즉 WGBI 편입을 노리고 미리 들어온 선심의 자금, 그리고 패시브 자금의 프런트러닝이었던 거죠. WGBI 편입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환차익이나 이자 마진을 노리던 자금은 금리 불확실성 때문에 막 빠져나갔지만 그 빈자리를 지수 편입이라는 아주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노리는 장기 자금이 꽉 채워넣고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WGBI를 추종하는 글로벌 연기금이나 국부 펀드들 있잖아요. 네네. 얘네들은 지수 비중에 맞춰서 기계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채를 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지수는 성격상 만기가 긴 장기채의 비중이 월등히 높죠. 아하, 룰이 그렇군요. 그래서 똑똑한 기관들은 뭐 중동 전쟁이니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니 하는 그런 노이즈에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한 달 뒤에 확정적으로 들어올 거대한 패시브 매수세를 역이용해서 폭락장에서 아주 조용히 장기물을 헐값에 매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 소름 돋네요. 남들은 막 금리 오른다고 단기물 던지면서 막 도망갈 때 뒤에서는 지수 편입 딱 계산하면서 장기물을 쓸어 담고 있었다뇨.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진짜 선수들의 플레이죠. 네. 결국 주식이든 채권이든 펀더멘털과 장기적인 호재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딱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쯤 이 도망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돌아올지가 관건이죠. 슬라이드 11번. 외국인 복귀의 핵심 열쇠. 전쟁 조기 종식. 네, 결국 지정학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맞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AI 수요 폭발도 이야기하고 WGBI 편입 호재도 다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 모든 엉킨 실타래를 한 방에 딱 끊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는 바로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에는요. 이 전쟁이 롱런할 수 있다는 이른바 테일 리스크가 충분히 프라이싱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네, 시장은 항상 지정학적 위기를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로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긴 예전에도 늘 그래왔죠. 그렇죠. 주식의 EPS가 아무리 견고하고 채권에 아무리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한들 이게 전면전으로 확전되어서 매크로 환경 자체가 붕괴해버리면 이런 마이크론 호재들은 사실 다 묻혀버리게 되거든요. 맞아요.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보고서의 마지막 챕터가 진짜 섬뜩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하지만 반드시 대비해야만 하는 시나리오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12번. 가장 피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 월스트 케이스네요. 네. 만약 전쟁이 이대로 안 끝나고 향후 2개월에서 6개월간 계속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와 시장에 어떤 연쇄작용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무라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 최악의 경우 13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130달러요? 네. 그리고 여기서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분석이 진짜 뼈를 때리는데요. 처음에는 유가 오르면 에너지나 화학 쪽에만 타격이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IT 업종까지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 메커니즘을 시청자 여러분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130달러의 유가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 AI 랠리를 이끄는 핵심 인프라가 바로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짓고 있죠. 이 데이터 센터들은 말 그대로 전기를 미친 듯이 집어삼키는 하마입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 단가가 수직으로 상승하겠죠. 아, 전기료가 오르겠네요. 맞습니다. 이는 결국 빅테크 기업들의 운영 비용, 즉 오펙스를 엄청나게 짓누르게 됩니다. 아하, 전력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늦추게 되고 그게 결국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로 향하는 주문 감소로 직결된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비용 압박에 시달린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AI 설비 투자, 즉 캐펙스를 막 축소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앞서 그토록 칭찬했던 반도체의 EPS 개선세가 꺾이는 건 그냥 시간 문제입니다. 끔찍하네요. 한국 증시를 지탱하던 이 유일한 버팀목인 실적 펀더멘털마저 유가 폭등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포트폴리오의 한 구석에 남겨둬야 할 해지의 영역인 거죠. 정말 명확하네요. 매크로 충격이 어떻게 마이크로 실적까지 갉아먹는지 확실히 이해가 속속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3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대한 엑소더스 사건을 모두 추적해봤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드디어 하나로 쫙 맞춰지는 기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아주 압축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슬라이드 13번, 3줄 요약, 외국인 엑소더스 추적 보고서. 네, 핵심만 짚어보죠. 첫째, 3월 반도체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주식 및 채권 동반 순유출이 발생했다. 둘째, 그러나 우려와 달리 기업 실적 펀더멘탈은 양호하며 AI 기술의 진화와 WGBI 지수 편입 등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엑소더스 이면에 혼재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죠. 셋째, 결국 이 모든 긍정적 펀더멘탈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선결 조건은 중동 전쟁의 조기 종식 여부에 달려있다. 폭락장을 대하는 투자자의 자세는 항상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뉘죠? 눈앞에 막 쏟아지는 매물 폭탄에 질려서 그냥 다 같이 비상구로 뛰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매도세가 펀더멘털의 훼손인지 아니면 단순한 수급과 매크로 공포의 산물인지 아주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 후자가 진짜 고수네요. 네, 이번 3월 사태는 겉으로는 거대한 탈출극이었지만 속으로는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는 아주 거대한 손바뀜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모두가 시장이 끝났다고 막 외치면서 반도체와 채권을 던질 때요. 누군가는 터보 퀀트가 가져올 온디바이스 AI의 거대한 수요 폭발을 뒤에서 계산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또 누군가는 폭락장의 장막 뒤에서 글로벌 지수 편입을 노리면서 장기채를 조용히 긁어 모으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어떠신가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시장을 덮친 아주 자욱한 공포에 휩쓸려서 헐값의 자산을 막 던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공포가 만들어낸 극단적인 저평가 속에서 숨겨진 기회를 날카롭게 노리고 계신가요? 참 생각해 볼 만한 화두네요. 네. 숫자를 해석하는 시야의 차이가 결국 계좌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데이터들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를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자료는 머니볼 경제연구소 전범진 교수님이 제공해 주셨고 조교수 나나와 아론이었습니다. 리포트 슬라이드는 더보기란의 네이버 카페 링크를 통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